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날씨도 많이 차고 좋은데 아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내용들, 조문들 하나하나 가지고 같이 좀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하는 수준은 복식부기를 처음 이제 차변 대변 이제 구분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용들 들어가서 보면은 뒤에 가서 보면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독특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업들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에 계신 분들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신 적도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용과 또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필요한 내용들 같이 좀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일정이 오늘은 주로 앞부분에는 공익법인 회계와 또 기준, 규정, 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뒤에 내일은 주로 공익법인의 특수한 운영성과표 계정들, 사업수익, 사업비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 내일 부분들이 비영리의 독특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빈자리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결국 회계 규정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어떤 원칙 따라야 되는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영리에 대한 회계 규정 기준 자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규정들도 있고 지금 새로 나온 규정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경우들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이 뭐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어떤 특성별에 따라서 각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 규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명칭 자체가 재무회계, 규칙, 회계 이런 얘기가 있다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회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좀 독특한 부분 자체가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영리 조직들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포괄적인 회계에 대한 개념, 이 규정들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었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이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이 두 가지가 비영리 회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공통된 기준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회계기준원에서 2017년 7월 달에 고시했던, 발표했던 저 기준은, 참고로 저 회계기준원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주식회사, 회사들의 회계 처리하고 있는 그 일반 기업회계기준, 그리고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까지 이 기관에서 모든 것들을 제정하고 발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회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 기관에서 비영리 전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은 했는데 저 기관에서 발표한 저 기준서는 공식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기준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럴 때 고민하면서 참고는 하는데 저걸 안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물론 연구 자체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됐었는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저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2017년 말에 발표했는데 저 규정은 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회계 처리할 때 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된다. 이게 강행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많은 조직들은 위에 나와 있는 회계 기준서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밑에 거는 단체가 외부 감사 받고 결산 공시할 때는 저 규정을 따라야만 되니까 많은 조직들이 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공부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 조직에는 공익법인도 있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여기 밑에 나오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조직들은 위에 나와 있는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저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많은 이론들을 참고해서 여기 같이 반영을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같이 여기가 2017년입니다. 2017년이면 이미 상당 기간 지났죠. 오늘가 2025년이니까 벌써 한 5년, 6년, 7년 정도 지나왔는데 이제는 현장에서도 여기 기준에 적용하면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좀 더 보완돼야 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들은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얘기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앞에 쭉 설명드린 말씀들의 근거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왜 회계 규정이 세법에서 언급되어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이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나오게 됐던 취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좀 우리 옛날로 거슬러 가서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2015년도 이때 언론에서 공익법인들, 비영리 법인이었죠. 기부금 받는 단체들. 기부금 받는 단체들의 결산서를 막 비교하면서 뭐 1인당 급여가 6천만 원이 넘는다. 막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실제 단체들의 후원이나 이런 모금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온 경우 그 단체의 평균 급여, 모든 직원의 평균 급여가 6천만 원, 7천만 원 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나간 급여 전체 금액에 연말에 근무하는 인원, 이제 우리가 인원이 일하다 보면은 여름에 행사가 많고 하면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로 임시직으로 직원이 많다가 연말에 가면 인원이 줄게 되죠. 그런데 이런 평균적인 인원이 아니라 연말에 실제 근무한 인원으로 1년간 급여를 나누다 보니까 평균 급여가 연봉이 엄청 높게 나와버린 거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이 다르고 일반 시민단체가 관점이 다르고 왜 시민단체 여러분 결산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교통비하고 또 회의하면서 음료수 마시고 전부 그게 다 나간 비용입니다. 반대로 사회복지 쪽은 수혜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나간 부분들이 많죠. 장학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지재단도 우리가 말하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수혜자가 별로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준이 좀 공통된 원칙이 있으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각 단체를 관할하는 우리 주무관청이라고 표현하죠. 각 주무관청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회계기준원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회계기준원에서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주무관청에서는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회계를 관리하는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관할 기관인데 왜 우리 부처를 보느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공신력이 생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기부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받는 단체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비영리법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회계 원칙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세법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이런 규정으로 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결과들을 공표할 때, 공시할 때 우리 결산공시라고 하죠. 그 결산공시할 때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세법의 출발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은 세법이지만 출발 자체는 그런 비하인드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법 내용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권 해석으로도 상정법 따라서 이중으로 작성하는 회계 처리는 우리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 받는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1차 먼저 결론을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법인, 이제 우리가 법인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썼습니다. 법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으로 인정한 인격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게 민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저 얘기는 어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뭔가 실체, 그것을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데, 개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대로이고, 법인은 법으로 인정한 조직이다 라고 해서 법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연인이지만 법인은 반드시 법으로 어떤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개인은 출생과 사망으로 우리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출생신고, 사망신고하면서. 그런데 반해서 법인은 반드시 설립 등기 또는 해산 등기,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모임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법인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개인은 태어나면 호적신고를 하고 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태어나고 종료되는 기간 따라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법인은 동일한 번호 체계의 법인등록번호가 같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면들은 우리 이제 큰 고민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많은 경우 현장에서는 또 중간에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조직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모인 분들끼리 우리 공부 같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합시다 라고 동호회 만들면 여기는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봐야 되니까, 세법에서는 법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으로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조직을 세법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준이 충족되면 법인으로 보겠다. 기준이 충족되면. 그러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모든 조직은
법인 아니면 개인으로 나눠서 우리 법 적용이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등기된 법인과 또 법인으로 본 단체 이 두 가지 다 세법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 고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을 때 가운데 번호가 82로 그것이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에 비영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 82로 이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89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법인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 본점도 있고 분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지회도 있고 여러 조직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직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본점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분사무소라고 하는데 저 분사무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점과 같은 개념이 돼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산하시설, 산하기관, 또 지회, 지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되죠. 지방에까지. 근데 이 모든 기관들이 공통되게 우리 법인 등록번호라는 것들로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지부, 지회, 분사무소 이렇게 된 고유번호증을 보시면 거기에 법인 등록번호가 본점과 동일한 법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태어나면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또 한 법인체의 관리번호가 법인 등록번호죠. 그러니까 법인 등록번호로 다 묶여진 하나의 법적 실체다. 권리 의무 주체다. 그러다 보면 그 얘기는 지방에서 받았던 지부에서 받았던 지회에서 받았던 기부금도 결국은 법인 모법인 위에서 법인 본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저기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그거를 일반적인 얘기로 보면 우리 바깥에 많이 비교해 보면 우리 여기에 보면 밖에 SK, 현대, 삼성 이러면서 직영점 이런 표현 쓰는 거 있죠. 그럼 우리는 나가서 볼 때 직영점이라 그러면 이건 본사에서 운영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 바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영점하고 대치되는 개념은 대리점인 개념이죠. 대리점은 예를 들어서 직영점이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본사에서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앞에 여기서 삼성전자 대리점 여기서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은 그 장사 잘 된 결과의 수익은 대리점 사장님이 다 갖고 가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라는 마크는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제품을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은 관점으로 비영리에서도 비영리 조직의 어떤 가치, 철학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지만 그러니까 하는 일은 동일한 일이에요. 그러나 계산이라든지 책임은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회, 지부, 지방회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그럼 여기는 말씀드린 같이 대리점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이 있는 여러 지방 조직들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우리 직영점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대리점 같은 개념인가 이럴 때는 법인 등록번호로 하나로 묶여져 있냐 아니냐 갖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 결산서를 만들 때 어디까지가 우리 전체 결산서인가 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법인격이 동일한가 아닌가 이 부분 갖고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각 조직에 대한 얘기들 먼저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설립과 관련된 법률 이런 체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짚어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 두 가지로 나눠지고 위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 가지 나눴습니다. 자, 일단 거기는 구분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이라고 할 때 법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일반 민간 부분의 가장 사법의 기초는 민법이 되죠.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모여 있으면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두 가지죠. 하나는 모여서 야 우리 돈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돈하고 상관없이 의미 있는 좋은 일 하자고 모인 분도 계시죠. 이럴 때 사단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죠. 저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조직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데가 또 하나 있게 되죠. 그런데 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인에 있는 규정은 정말 한 30조문 정도 규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리, 재산관계를 다루는 저쪽에 의한 얘기는 민법이 다 다루기 힘드니까 저 부분에 대한 영리 조직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상법에서 한 수백 가지의 조문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이 어떻고 자금 조달이 어떻고 계산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상법에 구분시켰죠. 그럼 나머지는 민법에 있는 것은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만 여기 민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비영리 쪽은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기본적으로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조직들은 공익법인법이라든지 또 다른 법, 의료법, 사립학교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특별한 법규, 그러니까 민법하고 좀 다른 법규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그러니까 여러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이 별도로 있고 거기 따라 생깁니다. 이유 자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에 이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설립 근거 법률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설립 근거 법률은 우리 뒤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만 되는 조직도 있고 예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립과 관련된 이런 법률에서 당신네 조직의 설립을 규제하는 법에서 복식복이 발생주의로 된 회계 처리를 별도로 얘기하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규정이 있죠. 민간단체로 등록하면은 뭐 우편물도 좀 감면받을 수도 있고 옛날에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부분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회적 기업들은 경영 공시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4월 말까지.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은 경영 공시하는 방식으로 결산을 해도 되는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기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법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직 중에 너는 사회적 기업이다. 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또 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라고 하나의 자격을 하나 부여한 거지 설립과 관계된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 관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회계 처리 기준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립 관련된 법률에 대한 얘기들 같이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영리 조직의 큰 테두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민법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있죠.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인들이 있게 되고 또 민법 이외에 기타 특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법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별도로 이제 선되죠. 그리고 등기는 안 됐지만
법인이 아닌 일반 민간단체, 비법인단체,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또 하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 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중에서 공익성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 공익성이 있고 또 비법인 단체 중에서 공익성이 있는 이런 단체들 모아서 우리는 공익법인이라고 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분류되고 있는 단체, 조직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만 되는 단체들로 분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얘기로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죠.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보면 공익법인 등 또 공익법인이라는 용어가 법인세법에도 있고 상속세 및 정려세법도 있고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인데도 저것이 나와 있는 법에 따라서 범위라든지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세법에 따라서 상속세 및 정려세법 따라서 얘기 나오는 이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공익법인으로 표현을 하고, 공익단체도 오늘 같이 공익법인이라는 용어에 포함시켜서 같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그러면은 되는 범주는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공익법인이 되는 경우들은 어떨까라고 할 때 공익법인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 정관의 목적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들, 이 경우가 하나의 공익법인으로 되는데, 여기는 설립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면 그 자체로 공익법인이 되죠. 여기는 따로 지정을 받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이런 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해주는, 여기에는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지역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고시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분 단체가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해주는 단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해당이 돼서 설립하고는 한 3년 단위로 지정을 받고, 한번 지정받으면 6년 단위로 다시 재지정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경우들 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조금의 범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들은 이 범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이제 앞에 총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하는 일반 사항에 대한 것들이 총칙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각 장을 달리해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연관되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산 부채의 평가 결과가 운영성과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관되는 것들이 자산 부채의 평가로 나오고, 그럼 이렇게 나온 것들의 결과 이후에 주석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주석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과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칙이 그 밑에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식으로는 재무상태표는 이런 양식으로 하고 운영성과표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전체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저 자산부채의 평가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할 때 같이 묶어서 같이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총칙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칙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앞에서 쭉 제가 설명드린 그 공익법인이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적용해서 어떨 때 반드시 이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냐?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 대상이 되는 결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경우 나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래야 구청에 보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 받을 때는 여기 따라서 별도로 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결산 공시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결산 공시할 때는 세입세출 결산서는 본인들이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또 이 국세청에다가 홈택스 보고하고 외부 감사 받을 때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과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부에서 재무회계 규칙 자체를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바꾸는 작업들을 연구하고 검토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서가 제출은 됐지만 내용 보고 경과 규정 가지려면은 빨라야 한 27년 넘어야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 보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수지결산서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부분이고, 결산 공시와 외부 감사 받을 때는 여기 나오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야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 사립학교법인, 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렇게 되고, 이건 법에서 이렇게 별도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은 회계 처리 규정들이 별도로 있고 의료법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서에서, 자, 여기 제가 밑줄로 두 가지를 쳐두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법령어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준의 기준을 명시한 경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직이 있는데,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회계 처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령어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회계 규정 자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면 이 공익법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되면은, 인정되는 사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도 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교육기관 법, 다 법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정해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 기준, 그리고 지방 출자 출연기관 결산 기준, 자, 이런 얘기들은 다 복식부기의 발생주의의 회계 처리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기관들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별도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를 망라한 건 아닌데, 예를 든다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우리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하는 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그리고 거기보다 규모가 더 적은들도 보는 회계 기준이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냐? 그리고 그것이 복식부의 발생주의냐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면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도 법령이 없이 법인이 정관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얘기하는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기재부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인데 정관으로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야만 된 규정이죠. 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재무회계 규칙이 발생주의 복식보기가 아니라 현금주의 단식보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현금주의가 더 좋고 발생주의는 불편하다, 아니면 현금주의는 정보가 부족하고 발생주의가 필요하다, 뭐 지금 이것을 따지는 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는 경우 단체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복식보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준들을 작성할 때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 실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단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이 많이 그랬습니다. 특별회계란 걸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만들고 특별회계는 전혀 별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별회계라고 우리가 뽑아둔 이유는 이 돈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관점에서 만들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이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법인 전체가 눈에 안 보인다는 좀 불편한 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체 전체가 하나의 보고서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법률행위 주체인 법인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 등록번호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가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는 다 하나의 실체로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점, 지부, 시설, 또 법인 안에서도 법인이 하는 목적사업, 수익사업, 뭐 여러 가지 회계단이 나눠져 있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통합돼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러다 보면 결산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2월 결산이 되게 됩니다. 또 어떤 뭐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재단법인이 대안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 사단법인은 12월 결산이고 학교들은 대안학교나 이런 경우 학교는 대부분 다 2월 법인이 됩니다. 그럼 결산기가 차이가 나죠. 근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12월로 이제 2월 결산으로 된 거를 불편하지만 1월, 2월은 빼고 전년도 1월, 2월을 합해가지고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결산지가 다르면 결산기를 차이 조정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차이를 조정을 해야 법인에서 시설이나 학교로 전출해 주는 금액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확인이 되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영시설은 기본적으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위탁시설 같은 경우, 위탁시설은 재무상태표상에서 위탁받은 자산이나 위탁받은 부채들도 나중에 통합해서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수탁 협약 기간 동안은 그 수탁받은 법인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운영성과표, 이런 수익 비용은 실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법인 전체의 실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여유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접 들어오지는 않고 주석에다가
우리 수탁시설들 이렇게 운영했는데 여기에 수지결산서가 어떻게 됐고 우리 전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주석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 복식보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전제로서 한번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회계 실체의 경제적 관계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고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현금이 증가되고 감소된 것만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복식보기는 두 가지 이상 요소의 증감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을 우리 복식보기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단식보기, 복식보기 나누는 부분들, 이 내용을 아시는데 단식보기는 단일 항목의 증가 감소만 기록을 하고 복식보기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 이렇게 나와서 단식보기는 나오는 보고서가 아주 제한되고 복식보기는 나오는 그 보고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 각각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의 차이가 장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한쪽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구분하는 것이 단식보기가 되고, 그런데 복식보기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물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고 양쪽을 다 같이 기록하는 게 복식보기 회계 처리 방식이죠.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부분이고, 뒤에 가서 이제 또 많이 이제 얘기 나올 부분인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주의는 현금이 증가되거나 감소했을 때 회계 처리가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발생주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단체 실질 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저 얘기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CMS 미수금을 받을 때 CMS로 기부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했을 때 그럼 언제 우리가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할 거냐, 이런 얘기 될 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기부금 쪽에서 할 때 한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은 다 이제는 아실 내용일 것 같아요. 급여 받는 직원이 뭐 12월 말에 월급을 받는데 지금 15일 시점에는 받은 월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금주의는 월급이 제로고, 근데 발생주의로 가면 한 150만 원 정도 월급 수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를 이제 좀 한 번 더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현금주의에 따른 세입 세출 결산서 양식이죠. 이렇게 양식을 만들면 여기는 현금의 수입이나 아니면 지출이 있는 모든 거래는 여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외상대라든지 현물을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있었지만 올해의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기 나오는 차입금 같은 것들, 또 준비금, 적립금 이런 거는 다 정기예금으로 우리가 적립한 부분이죠. 또 저기 불용품 매각대, 대여금 회수 이런 것들도 돈은 들어왔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단체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것과 직접 관련은 없다. 자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사업비 안에 보면은 대부분의 저 사업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관련돼서 직접 지출한 것도 있고, 근데 때로는 관련돼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품들 취득한 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올해의 활동이 아니라 이 결과가 내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여기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는
우리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주 보고서로는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인데 우리가 단체들이 많이 만들었던 수지결산서, 기업에서 말하는 현금흐름표는 개념적으로 복식보기 발생주의를 하면서 저 수지결산서가 바로 결산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결산서에서는 제외시켰고, 그럼에도 여러분 단체가 필요해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석에는 단체가 설명이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텍스트로 쭉 설명을 말로 풀어서 이제 추가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그리고 주석의 내용에 자본 변동표 대신에 순자산 변동 내역을 주석으로 같이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은 수지결산서와 운영성과표 차이에서 여기 색칠해 준 부분들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 회계 기준을 보게 되면 6조에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미 자산, 부채 여러 과목들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설명들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 조직, 공익법인에게 대해서 특수한 경우들은 이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갖고 와서 사용하겠다 하는 게 기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특수성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자산의 분류, 부채의 분류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개념 그냥 가지고 오고 나머지 특수성에 관련된 부분, 회계 단위를 구분하는 거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 또 순자산에 대한 용어를 분류하는 것들, 또 수익과 이런 체계, 분류 체계라든지 인식하는 기준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럼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주로 저 내용들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 이 부분은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외부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해 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회계 변경은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서 회계 원칙이 정한 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정책을 바꾸는 것과 추정을 변경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계 정책을 변경하면 옛날 결산서까지 다 수정해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그동안에는 잉여금 처분 사항으로 했다가 부채와 비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 이 얘기는 내용연수, 우리가 5년 동안 쓴다고 생각했던 게 써보니까 내용연수가 8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늘리시면은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금액들이. 이런 경우들은 그전에는 맞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추정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 경우는 과거 거는 놔두고 앞으로만 이런 내용들을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작년에 뭔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결과 전체를 다 수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뭔가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누락됐다. 누락됐으면 누락된 걸 올해 반영하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아니면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이렇게 해서 사업의 수익 아니면 사업의 비용으로 보통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아주 크다면 외부 감사 받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으로 반영하시고 그러나 전면적으로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 회계처리 기준 적용 안 한 거 한꺼번에 수정해야 된다 하면 작년도 잉여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까지 이거는 해줘야 되게 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결산서에서 표시할 때 이 부분을 어떤 경우는 통합하고 어떨 때는 구분할 거냐 하는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금액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결산서 규모를 봤을 때 그 금액의 비중이 크다면 이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산서 만들었을 때 뭐 잡수익, 잡비,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런데 잡비가 2천만 원 이렇게 표시되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 규모를 가지고 중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상 계정 과목의 성격이 이거 자체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이제 묶어서 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비용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별로 추가로 구분한 정보를 더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막 나누어서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비로 전체로 모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금 수익이 있지만 기부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그 결과들을 보고하겠다 이러면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기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저기서 보는 것 같이 각 지정된 용도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보는 것은 중요성한 관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서는 항상 비교 표시를 한다.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어떻다.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를 같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단기와 전기로 구분하고 운영성과표도 단기와 전기로 같이 구분해서 표시하고 또 여기에 표시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석을 표시할 때도 항상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 자체는 재무정보의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마다 작년은 어땠는데 올해가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교 표시한다는 부분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